그 호불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답한 거야. 마치 터보렉이 좀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까만형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인제 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요 BMW 330i x드라이브입니다. 일단 330i의 기본적인 제원을 말씀드리면 2000cc고요 싱글 터보 트윈 스크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M 스포츠팩, 출력은 제원상 마력은 250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놨고요. 전자장비는 일단 다 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해준 이 버바팀 잘 끝까지 물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서킷 돌면서 떨어지는지도. 직선 스피드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데요. 브레이킹! 뭐야 이거, 전자장비가 다 안 꺼지나? 약간 제어를 하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후륜 쪽에 굉장히 구동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야, 움직임이 이거 너무 좋은데요? 놀랍습니다. BMW 특징인 진입 오버스티어 요잉 현상이 살짝 발생하는 부분. 자, 미션이 굉장히 똑똑해요. 제가 굳이 수동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오토 미션 자체에서 스스로 미션을 내려주고 빠르게 내려주고 빠르게 응답해서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똑똑하게 연출이 됩니다. RPM 조절을 스스로 하면서 변속하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야, 여기서 풀가속으로 때려도 뒤에가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밀고 나가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출력이 아주 세진 않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타임의 기록이 굉장히 빠르게끔 나왔네요. 수동 모드로 한번 해볼까요? 전자장비가 완전히 꺼지지가 않네요. 이게 약간 오버스티어 성향이 났다가 이렇게 났다가 언더로 나면은 이게 자세를 스스로 좀 잡았다가 드라이버를 좀 멍청하게 제가 좀 컨트롤 못하게 약간 바보 같은 부분이 잠깐 한번 나왔었어요. 아까 똑똑하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너무나 과하게 미끄러졌을 때는 제어 능력을 하고는 있지만 드라이버하고 피드백이 서로 맞지가 않아요. 자, 제가 제어하는 것과 조금은 아쉬운 부분. 단 스티어링의 타각 양에서만 똑똑합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똑똑하지 않아요. 차가 스스로 제어를 해버려서 제가 카운터 스티어를 줬을 때 좀 바보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동했을 때 출력이 밀어주는 부분은 굉장히 뒤쪽이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이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역시나 인라인 4, 그러니까 4기통 직렬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BMW에서 추구하는 방식인 엔진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너링에 들어간 진입 시에 오버스티어 현상이 나는 거는 BMW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느낌은 이 녀석도 똑같이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날아가지만 않은 상태면 전자장비가 완전히 꺼지면 좋겠는데 그것만 제대로 꺼진다면은 훨씬 더 제가 컨트롤하면서 재밌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이 럼플렛 타이어가 지금 브리지스톤에 럼플렛 타이어가 꽂혀 있는데 차가 가지고 있는 능력 대비 타이어가 아쉽습니다. 이렇게 카운터로
미션은 ZF 8단인데 사실 크게 나무랄 데가 없어요. 변속 잘 되고요, 다운시프트 잘 되고요, 브레이킹 제동 능력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너무 좋아요. 브레이킹 2단까지 그냥 떨어지고요. 자, RPM은 7000까지 쓰기는 하는데 힘은 없어요.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은 6500까지죠 근데 변속은 거의 7000 다 돼가지고 변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 언더스테어가 좀 심하기도 합니다. 많이 과하게끔 들어갔을 때는. 그 이유는 무게중심을 엔진을 안쪽으로 당겨서 회두성을 좋게는 만들 수는 있지만 인라인6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렬로 엔진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도요타 86이라는 차량이 FMR 차량이잖아요. 엔진은 앞쪽에 있고 박스 엔진이라서 엔진 자체를 이렇게 가로로 눕혀놓은 상태니까 코너링에서 받는 지수가 초반에 얘는 넘어갈 때 돌아가는 건 좋은데 버텨주지를 못해. 근데 86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는 것도 잘 돌아가고 코너링에서 앞쪽이 버텨주는데 얘는 버티지 못하니까 언더스트 현상이 나만은 살아는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아시면 굉장히 드라이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요. 회두성은 좋아. 이렇게. 자, 전자장비를 온 상태입니다. 온. 브레이크로 제어해요. 날리니까 앞쪽 처음에는 언더스나니까 앞쪽 바퀴 잡고 뒤에 도니까 뒷브레이크 가볍게 스무스하게 잡아 나가는 느낌. 예, 브레이크로 제어를 하는 느낌이 바로 나네요. 일단 당연한 건 연료 컷이 되고요. 자, 직선 구간 스피드가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250마력인데 물론 서킷에서 좀 부족한 출력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정도의 느낌이면 일반 도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끔 차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속했을 때 말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순정 서스펜션으로 까마녀 여기 괜찮냐?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하드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되게 괜찮아요. 굳이 원하시면 차고를 내리고 싶으시면 사제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튜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순정 가지고 재밌게 탈 수 있는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은 타이어가 럼플렛이라는 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잘 붙어있네요. 보바팀. 역시 보바팀은 최고입니다. 자, 저는 서킷에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탔는데 전자장비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일반 도로 제가 안 하고 윤성로 대표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톤 받으세요, 윤 대표. 저는 서킷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인제 서킷에서 김범훈 선수가 330i 리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코멘트를 해줬어요. 야, 이 차 너무 좋다. 차 너무 좋은데 타이어가 럼플렛이라 가지고 그게 하나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판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타이어테크인데 여기 옆에 푸족이라고 저기 되게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있고 여기 오일웍스, 여기 오일 광고 아니야. 여기 오일웍스라고 간판만 달려있는 샵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저한테 되게 뜻깊은 가게예요. 그래서 지금 넥센에 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 넥센 타이어에서 차주분들께 선물도 좀 드리고 넥센 타이어의 좋은 상품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좀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차량에 원래 그 브리지스톤 그 RFT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 RFT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뭔가 봤더니 럼플렛 약재더라고요. 그래서 럼플렛 타이어를 빼고 넥센 타이어의 SU1 썸머 타이어를 꼽을 건데 저희가 지금 이 차량에 장착할 SU1 썸머 타이어는 포르쉐 RU1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납품이 되는 타이어입니다. 포르쉐의 OE 타이어로 납품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세계적인 수준의 타이어고, 공도 리뷰를 시작하기 이전에 럼플렛 타이어, 딱딱한 타이어 빼버리고 썸머 타이어, 넥센 타이어, SU1 타이어로
바꿔가지고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 넥센 타이어가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마어마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타이어 렌탈이라는 거는 그냥 타이어를 목돈 주고 결제하는 게 아니라 카드 결합 상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카드 한 달에 30만 원 이상만 쓰면은 지금 이런 고급 최고급 타이어도 거의 돈 안 내고 쓰게 되는. 그래서 타이어 렌탈 서비스에 대한 거는 자세한 거는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또 저희 통해서 넥센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교환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 가는 거 보시고 저희는 공도주행 리뷰, 저희가 또 제가 최대한 일반인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윤선호입니다.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앞서 저희 까만형이 서킷에서 이 차의 한계 주행을 하면서 낱낱이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불허전이죠. 컴팩트 세단의 스포츠성이 가미된 정말 이 동급 최강의 차량 3시리즈입니다 F바디 때에 비해서 지금 휠베이스는 4cm가 더 길어지고 전체 길이는 7cm가 더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뒷자리가 2바디 5시리즈 정도 급까지는 커졌어요. 그래서 3시리즈의 정말 가장 큰 단점이었던 뒷자리 레그룸 확보에 있어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깔 수 없을 정도로 뒷자리가 굉장히 많이 넉넉해졌고, 또 하나 장점? 디자인이겠죠? 전에 F바디 때까지는 3시리즈 하면은 진짜 저렇게 차를 고의적으로 저 차는 엔트리급이다 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느낌을 완전히 벗은 것 같아요. 단순히 차의 사이즈 때문에 이 차가 3시리즈가 아니라 뭐 5시리즈처럼 보이고 뭐 이런 부분을 다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차를 딱 봤을 때 저건 엔트리급이 아니구나, 저거는 비싼 차, 저거는 고급차 라는 느낌을 딱 주는 그런 디자인.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 앞에 그릴이 좀 뚱뚱해졌잖아요. 저 그릴 라인이 두꺼워진 게 핸드폰 범퍼 케이스 씌워놓은 것처럼 좀 뚱뚱해 보여가지고 싫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빼고 나면 디자인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실내 진짜 고급스럽고, 시트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편해요. 지금 3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 이제 3시리즈 풀옵션인데 옆에 옆구리 쪽에 있는 것까지 지금 다 조절이 가능하고 조수석까지 뭐 옵션 출중하고 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BMW다 보니까 여기 뭐 인포테인먼트, 요즘에는 BMW 인포테인먼트가 터치도 되잖아요. 수입 차량들 중에서는 정말 가장 쓸만한 순정 내비게이션을 탑재를 하고 있고, 뭐 좋습니다. 차가 좋은 건 다 설명했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반인 시각에서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율주행, 요즘에 BMW도 자율주행이 물론 많이 좋아져서 차량의 센터를 굉장히 지금 잘 유지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핸들 잡으라고 뜨는 게, 이거는 왜 이렇게까지 세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10초마다 떠요. 10초마다. 법적 규제가 이렇게까지 빡시진 않을 건데 현대차만 하더라도 요즘에 1분, 2분 이상도 이렇게 안 잡고 꾸준히 가거든요. 이렇게까지 뜨면은 이거 못 써요. 이거는 일상 영역에서 쓰기에 너무 번거로울 정도로 핸들을 자주 터치해줘야 된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센터를 잘 유지하고 가는 그런 수준에 올라와 있긴 하나 짜증나가지고 안 킬 것 같다 라는 점이고, 저기 뒷자리 헤드레스트 뒤쪽에서 잡소리가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데 저게 지금 이 차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 차 처음 인수 받으실 때 저 뒷자리 잡음이 꽤 심하게 나거든요. 잡소리가 플라스틱 찌그덩거리는 소리인데 계속 나요. 이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 차 엔진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차가 나름 250마력이란 말이죠. 250마력인데 초반 스타트 할 때, 물론 얘는 일상 영역에서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포츠 세단이니까 좀 스포츠 모드 놓고 땅 치고 나갈 때 빡 하고 어느 정도 초반에는 그래도 강하게 스타트해가지고 밀어붙이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야. 물론 훗발은 너무 좋아요. 훗발은 너무 좋은데 250마력을 분명히 다 뽑아내는데 초반에 좀 너무 심한 거예요. 미니 쿠퍼 S에 들어가 있는 B48 엔진보다도 180마력짜리 엔진보다도 초반 펀치력이 너무 심각하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이게 뭐 엄청 무거운 것도 아니고 F바디보다 더 경량화됐고 4륜구동 때문인가?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뭘까 하고 졸라게 알아봤어요. 졸라 알아봤더니 대부분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B48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B48이 아니에요. B46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B48 엔진의 파생 버전이에요. 뭐 때문에 파생이 된 거냐면은 그 환경 규제, 에미션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똑같은 마력에 하드웨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맵으로 초반 출력을 확 다 죽여놓고 총매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B46 파생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환경 규제에 맞추려고 우리나라도 뭐 에미션 그 관련된 거를 우리나라가 미국 거를 많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B46을 들어온 건지 아니면 북미 캘리포니아 버전을 우리나라에도 그냥 같이 수입을 한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된 지금 이 차량은 250마력이긴 한데 초반 출력이 맵으로 죽어져 있고 그리고 초반에 좀 더 많은 배출가스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촉매가 들어가 있는 B46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스포츠 모드에 놓고 초반에 가속을 딱 제로에서 때렸을 때 초반에 나가는 느낌이 답답한 거야. 마치 그 터보렉이 좀 있는 것처럼 그 터빈 스프럽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초반에 너무 느리다가 초반에 갑자기 터빈이 확 돌면서 출력이 쫙 받는, 쏴질 끼기 시작하면은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요. 쉬지 않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250마력을 다 뽑아내기는 하는 건데 초반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쿠퍼를 타고 다니면서 시내주행만 한단 말이죠. 그냥 신호대에 걸려 있다가 앙 하고 초반에 순간순간 가속을 좀 딱딱딱 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일상 영역에서 이런 차를 데일리룩 할 때 소소한 재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요. 네. 물론 답답함은 없어요. 그냥 진짜 편하게 유들유들하게 탈 때는 답답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차는 스포츠성을 가진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는 차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시내주행을 하면서 250마력이라는 출력을 느끼기에는 사실 너무 아쉬운 게 많다. 이런 부분,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는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 규제가 만약에 뭐 문제가 안 된다면 B48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원래 이 차 공식 출시는 B48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차 본연의 그거는 절대 못 느끼는 거거든. 아무튼 싫어요. 저는 지금 저는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330은 안 사요.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ZF 8단 미션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네.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ZF 8단은 무슨 10년 동안을 지금 울거먹고 BMW 진짜 1시리즈부터 7시리즈 심지어 M5까지 다 들어가죠. 뭐 랜드로버에도 납품하고 DB 에스턴 마틴에도 들어가죠. 마세라티에도 들어가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쓰고 하는데 어떻게 10년째 이거를 울거먹을 수가 있을까? 현대 기아가 10년째 같은 미션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물리고 막 뜯기고 했을 텐데 ZF8단은 10년째 쓰고 있는데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죠? 새로운 차에 또 적용돼 가지고 나올 때마다 다들 극찬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똑같은 ZF8단이라고 해서 매번 신형이 나올 때마다 이 똑같은 8단을 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오토미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토크 컨버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락업 클러치거든요.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토미션은 출력 손실이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출력 손실이 어디서 생기냐면, 자, 이게 미션의 토크 컨버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엔진 출력을 줘요. 그러면 이쪽 토크 컨버터가 돌아요. 이 가운데는 오일이 차 있고, 얘가 돌리면은 오일이 같이 돌 테니까 얘가 같이 돌겠죠. 이걸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냐면, 선풍기 두 개를 이렇게 맞닿아 놓고요, 이쪽 선풍기를 켜서 바람으로 이쪽 선풍기에 날개를 돌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 모터랑 맞닿아 놓고 이걸 돌리는 것보다 바람으로 날개를 돌려야 되니까 이 사이에서 동력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오토미션이 출력 손실이 생기고 연비가 로스가 나고 변속 체결감이 떨어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락업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락업 클러치는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현대 기아차에 있는 이 오토미션들에도 락업 클러치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오토미션은 락업 클러치가 마지막 단에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국산차도 운전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 단에서 항속 주행하다 보면 RPM이 살짝 딱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락업 클러치가 선풍기 날개가 바람으로 이 날개를 돌리다가 둘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가 안정적이다 싶을 때 이걸 조심히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바람으로 날개를 돌려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이 바람으로 인한 힘 손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회전수를 떨어뜨려도 똑같은 동력을 바퀴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이게 토크 컨버터 안에 붙이는 게 락업 클러치예요. 그런데 ZF가 이 락업 클러치를 잘 만드는 거예요. 락업 클러치의 핵심 기술은 마찰제. 현대 기아차 미션이 1단에서 왕 움직이고 있는데 락업 클러치를 딱 붙인다 그러면 미션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에서 속도가 좀 일정하게 가고 있을 때만 이렇게 딱 살짝 붙여가지고 RPM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속도를 높이면 바로 떨어져가지고 RPM이 떠요. 그런데 ZF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찰제를 결국엔 잘 만드는 거예요. 마찰제를 잘 만들어서 M5 같은 경우에 ZF 8단은 락업 클러치가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각 단수마다 락업 클러치가 다 물려요. 왕 하더라도 부셔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붙이는 거에서 오토미션임에도 불구하고 변속 충격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변속 속도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ZF 8단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차에 들어와 있는 ZF 8단도 오바를 조금 더 보태서 거의 M5급의 변속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그 빠른 변속이 될 때마다 느껴져 오는 기분 좋은 충격, 뭔지 다들 아시죠? 옛날에 사실 이거를 듀얼 클러치 때만 느낄 수 있었는데, 자, 지금도 볼까요? 소리에서도 혹시 느껴지지 않나요? 미션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그 김범수 선수가 굉장히 극찬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이 가운데 진짜 꼭지점을 하나 박아놓고 팽이를 그리듯이 이렇게 돌고 나가는 그 느낌, 그게 진짜 대박이라고. 실제로 서킷뿐만 아니라 와인딩을 할 때도 꽤 빠른 속도에서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은 진짜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보통 핸들링이 좋다 그러면은 딱 앞머리를 꺾었을 때 앞이 정말 잘 말려서 들어가는구나 정도까지가 사실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였는데, 얘는 거기서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코너를 처음 딱 찔러 넣을 때 앞만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도 도는 쪽 반대 방향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뒤도 살짝 딱 돌아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저는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100%가 아니라 1000%, 10,000%의 확률로 이 차 뒷바퀴 조향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들어가 있다고. 하체 떴는데 없는 거야. 되게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기 까만 형이랑 푸 형이랑 저기 에픽 형이랑 막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 차를 한 번씩 타보고서 저한테 해준 얘기는, 네가 뭘 말하는지는 알겠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어마어마한 회두성과 무게 배분, 이 하체의 전체적인 세팅에서 나오는 느낌이지 절대로 뒷바퀴 조향이 들어간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 무게 배분이 좋고 하체 세팅을 잘 하면 그냥 회두성이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뒤가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각을 잡아주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구나, 사람이. 자, 그런데 제가 단점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 저한테는 결과적으로 이게
좀 큰 단점으로 다가와요. 그 코너를 돌아갈 때 핸들 타각을 줬을 때 뒤가 같이 돌아주는 그 느낌 있죠? 그 느낌이 고속주행에서도 이 느낌이 나요. 숏 코너를 막 즐기시면서 뒤를 날리고 코너 공략을 막 많이 하고 그런 스포츠성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고속 코너에서 좀 안정적으로 코너를 감아 나가고 때로는 칼질도 좀 하고 이런 쪽의 느낌을 더 선호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는 이 차 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차를 날리면서 모든 거를 그걸 다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저 같은 일반인 양민한테는 너무나 고속에서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만큼 그거에 반대급부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F바디 때도 이런 느낌은 안 줬거든요. 근데 우리 웃긴 게 이 바디 때도 이런 느낌은 안 줬는데 그래도 코너도 코너대로 잘 감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 고속에서도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고 고속 코너를 감아 나갈 때도 진짜 레일에 깔려가지고 탁탁탁 한다는 맛이 강한 차였는데 이거는 이 차 고속에서 무서워서 칼질 못해요. 절대로. 고속에서 지금 이렇게 큰 코너를 감다가 2차선에서 큰 코너를 감다가 3차선으로 들어가려고 쳐요. 이렇게 치면은 뒤가 바로 이렇게 꺾이면서 들어가. 이거 진짜 까만형이랑 지금 이 느낌이 다 너무 재밌다는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너무 무섭고 이게 참 회두성도 너무 좋아도 안 되는 거고 무게 배분도 너무 좋아도 안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만 타각이 많이 들어가면은 뒤에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딱 돌아요. 그렇게 높지 않은 속도에서도 이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그 호불호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차 구매하시는 분들 이 부분 반드시 꼭 한번 타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깔 거는 아무리 3 시리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M 스포츠 패키지고 차량 신차 가격이 6,600만 원인데 그래도 EDC는 좀 넣어줘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게 세단이고 일상 영역에서 뒤에 애기 태우고 다니셔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뒷자리도 넓어졌기 때문에 이 차를 진짜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EDC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스포츠성의 차량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댐퍼 세팅이 좀 딱딱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걸 뭐 더 딱딱하게 뭐 소프트하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반 오일 댐퍼 하나 그냥 일반 가공식 댐퍼 하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포츠성에 있어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차를 패밀리 세단으로서 뒷자리에 애기도 타야 되고 뭐 사모님도 타셔야 되고 가끔 어른도 태우실 수 있고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댐퍼가 좀 딱딱해요. 그래서 댐핑 컨트롤 이거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숙지하셔서 엠팩을 사실 분들은 뒷자리 넓어졌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절대로 무조건 엠팩을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요 아래 럭셔리 모델 있죠? 럭셔리 모델이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우니까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럭셔리 모델까지 꼭 같이 함께 타보시고 그리고 요 정도면은 괜찮겠다 라고 좀 개인에 맞는 차를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거를 느끼게 해주는 차인 것 같아요. 저한테 무조건 무게 배분이 뭐 5대5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다 좋은 거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 차를 타니까 그게 이제 더 확 좀 와닿아요. 저는 아우디를 탈 때 그 고속도로에서 직진 안정성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인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우디를 가지고 이렇게 직발 그냥 편하게 항속주행 그리고 또 고속 항속주행 또 고속에서의 좀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이고 괜찮다라고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우디 입장에서는 무게 배분을 5대5로 맞추는 거에 집착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그 주행 느낌은 그거니까. BMW가 원하는 주행 느낌은 이런 거고 근데 이게 과해지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이런 느낌을 준다.
저 같으면은 이거 살 바에는 무게 배분이 뭐 더럽게 안 좋다고 뭐 누군가가 이렇게 맨날 욕을 하는 아우디가 차라리 제 운전 스타일에는 훨씬 더 재밌는 운전을 하기에도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무 스포츠성에 꽂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스포츠성을 원하는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해보시고 차량을 타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330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력 때문에, 초반 답답한 것 때문에 굳이 아무리 250마력이라는 그 끝에 가가지고서 터지는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굳이 이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뭐 320i가 나온다면 320i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 그리고 차라리 뭐 조금 달달거리고 시끄럽다 하더라도 320D를 사는 것도 저는 전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어쩔 수 없이 BMW를 깔 수밖에 없는 이유죠. 한국에서 가격 할인 정책. 330i가 요 전 F바디 때 330i 섀도우 엠팩 다 들어간 나름의 그때 당시의 풀옵션, 요 전 모델의 풀옵션이 신차 가격이 5,800이었고 우리 그 제휴업체 카룸 할인 가격을 보면은 거기서 1,500 할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300에 살 수 있는 차였는데 지금 이 차 옵션이 아무리 많이 추가되고 차가 커지고 난리를 쳤다고는 하지만 6,6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할인도 카룸을 통해서 할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150만 원밖에 할인이 없어요. 물론 정식 할인은 당연히 빵원이고 지금. 그러면 지금 요 전 모델보다 2,300만 원을 더 주고 사야 되는데, 사실 BMW 오너분들은 차를 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항상 이제 좀 뒤통수를 한 대씩 좀 후려맞잖아요. 이거 차 샀는데 한 3년 있다가 2천만 원 할인하고 있으면 뭐 어쩌라고 도대체. 이거 어쩌라고. 그냥 깎아도 적당히 깎아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싸게 팔든가. 나는 뭐 1, 2천만 원 나중에 뭐 내 거 싸게 판다 그래도 아쉬울 거 없어. 뭐 핸드폰도 1년 지나면은 그 반값 되고 똥값 되고 그러잖아. 나는 뭐 그 정도 돈 상관없어. 1, 2천만 원 뭐. 지갑 사정이 넉넉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차 자체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파악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뒤통수 맞기 싫다, 그리고 나는 스포츠성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이 차보다 오히려 더 싼 520i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끝!